사람은 늙어가면서 두 가지를 잃는다고들 말한다. 젊음과 일터. 하지만 정수에게 가장 먼저 사라진 것은 누군가와 밥을 같이 먹어주던 사람이었다. 정수는 78살이었다. 허리는 오래전부터 성하지 않았고 무릎은 계단 몇 개만 내려가도 욱신거렸다. 병원에서는 조심해서만 살면 된다고 했지만 정작 그 말은 집안일을 도맡아 하던 아내에게 더 무거운 짐이 되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둘이 나란히 시장을 다니며 장을 보고 버스를 타고 동네 뒷산에 올랐다. 숨이 찰 때까지 오르다가 중턱에서 김밥을 꺼내 같이 나눠 먹던 날들이 있었다. 그때는 웃으며 말했다. 이 정도면 우리 노후 나쁘지 않지? 아내 영희는 꼭 같던 대답을 내놓았다. 이 집 하나 있고 애들 건강하면 됐지 뭐. 그 이 집 하나가 문제였다. 지금은 영희는 몇 해 전부터 가끔씩 말을 놓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나이 들면 누구나 이름이 잘 안 떠오를 수 있다고 둘이서 웃어넘겼다. 그런데 점점 잊는 게 많아졌다. 아침에 밥을 2번 짓고 가스불을 끄는 걸 잊어버리고 손주 이름 대신 저 아이라고 부르는 날이 많아졌다. 병원에서는 조심스럽게 치매라는 단어를 꺼냈다. 초기라 다행입니다. 잘 챙겨 드시고 환경을 자주 바꾸지 말고 정서적으로 안정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정서는 무슨? 정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 말을 듣고 나오는 순간부터 그의 마음은 매일 흔들렸다. 눈앞에서 조금씩 멀어지는 아내를 붙잡고 싶은데 붙잡을 방법이 없었다. 자식 이야기를 하면 영희는 여전히 눈을 반짝였다. 우리 아들 요즘도 바빠? 딸은 애들 잘 키우고 있고? 정수는 습관처럼 대답했다. 그럼 잘 있지. 그러나 마음속 어딘가는 알았다. 자식들은 점점 이 집보다 더 먼 세상으로 가버렸다는 것을. 큰아들 민수는 서울 외곽에 아파트를 샀다. 한때는 나도 아버지처럼 집 한 채 꼭 마련하고 싶다고 말하며 야근을 밥 먹듯이 하던 아들이었다. 딸 수정은 결혼 후 남편 사업을 돕는다고 늘 바빴다. 결혼 초에는 주말마다 애들을 데리고 내려오더니 어느 순간부터 요즘은 애들 학원 때문에 시간이 안 나라는 말이 인사가 되었다. 그럼에도 정수는 자식들에게 섭섭하다고 말하지 못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미워하는 말을 꺼내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몸으로 깨닫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민수가 오랜만에 집에 찾아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그는 집안을 한번 쓸어보더니 마치 오랜만에 들른 창고라도 구경하듯 둘러보았다. 아버지 허리 많이 굽으셨네요. 인사말은 그것뿐이었다. 거실에 마주 앉은 뒤 민수는 어색한 기침을 했다. 아버지, 제가 요즘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런저런 생각이라는 말 뒤에는 대개 돈 이야기가 따라온다는 걸. 정수는 오랜 세월 경험으로 익히 알고 있었다. 이 집 이제는 좀 정리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정수는 대답 대신 찬물 한 모금을 삼켰다. 정리라니? 민수는 준비해온 말을 꺼내듯 빠르게 이어갔다. 아버지도 연세가 있으시고 어머니도 지금 상태가 그러시잖아요. 집 관리도 힘드시고 나중에 갑자기 무슨 일 생기시면 저희도 곤란해져요. 법적으로도 복잡하고요. 미리 자녀들한테 증여를 해두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요. 자녀들. 입에 올려진 그 단어 속에는 오직 본인과 누나 두 사람만 있었다. 정수는 조용히 물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 집을 어떻게 하자는 거냐? 민수는 주머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아버지가 저랑 누나한테 지분 반씩 나눠서 주시는 거죠. 아버지는 이 집에 계속 사시면 되고요. 명의만 저희 앞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나중에 혹시라도 병원비나 요양원 들어가셔야 할 때 저희가 집 담보로 대출이라도 받아서 도와드릴 수 있고요. 서로 편하지 않겠어요? 말은 그럴듯했다. 하지만 정수의 가슴 어딘가가 서늘하게 식어갔다. 집문서에 쓰인 이름은 지금까지 오직 자신의 이름뿐이었다. 평생 일하며 버틴 결과였다. 그 이름을 지우고 자식들의 이름으로 바꾸라는 말은 단지 종이 위에 글자를 바꾸는 일이 아니었다. 그가 살아온 세월 전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일과도 같았다. 그날 저녁 딸 수정에게서도 전화가 왔다. 아빠, 민수가 오늘 다녀갔다면서요? 그래, 왔다 갔더라. 아빠도 생각 좀 해보세요. 요즘 세상에 그렇게 집을 한 채씩 들고 있는 게 부담일 수도 있어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재산 때문에 남매가 싸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미리 정리해 놓으시면 우리도 마음 편하고 아빠도 불안 안 느끼시고 좋잖아요. 수정의 말은 공손했다. 그러나 그 공손함 속에는 나중에 문제 만들지 말고 지금 깔끔하게 하자는 압박감이 숨겨져 있었다. 정수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핸드폰을 쥐고 있었다. 마음이 묵직했다. 자식들이 걱정하는 척하는 이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었다. 노후의 삶, 병원비, 재산 정리 그 모든 말들은 결국 하나의 지점을 향해 있었다. 이 집은 결국 누구의 것이 되는가? 그날 밤 영희는 낯선 표정을 지었다. 당신 오늘 왜 이렇게 말이 없어요? 정수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웃어 보였다.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영희는 고개를 끄덕이다가 이내 다시 물었다. 근데 우리가 여기 언제 이사 왔었죠? 그 질문에 정수는 한동안 대답을 하지 못했다. 기억 안 나? 잘 모르겠네. 그냥 오래 살았다는 것만 알아요. 순간 정수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영희에게 이 집은 점점 시간이 담긴 집이 아니라 익숙한 건물 한 채로 바뀌고 있었다. 아내마저 이 집의 의미를 조금씩 잃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니 자식들의 말이 더욱 차갑게 느껴졌다. 며칠 뒤 정수는 동네 병원에 다녀오는 길에 오래된 공원 벤치에 앉았다. 바람은 아직 차가웠지만 벚나무 가지에는 봄이 준비되고 있었다. 그때 낯익은 얼굴이 다가왔다. 같은 교회에 다니던 김노인이었다. 형님 혼자 계셨어요? 둘은 자연스럽게 나란히 앉았다. 김노인은 한숨부터 쉬었다. 집을 아들한테 넘겼거든요. 나이도 들었겠다. 애들 편하게 해주자 싶어서. 근데 명예 넘긴 지 1년 만에 며느리가 그러더라고요. 방 하나 비워달라고. 손주가 크니까 방이 모자라다나 뭐라나. 정수는 조용히 그 말을 들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 나같이 뭐. 애들 사는 집인데 내가 버티면 뭐하나. 지금은 월세방에서 살고 있어. 김노인은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처음엔 서운해서 잠도 안 오더라고. 근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 내가 나 자신을 먼저 버렸으니까 애들이 나를 버리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겠구나 싶더라고. 그 말이 정수의 가슴을 깊숙이 파고들었다. 자신을 먼저 버린 사람. 그게 과연 부모의 마지막이 되어야 하는 걸까?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소파에 앉아 천장을 한참 쳐다보았다. 밤이 깊을수록 생각도 깊어졌다. 이 집은 애들한테 물려주려고 평생 지켜온 거였는데 지금 이 아이들의 눈에는 내가 지켜온 세월이 보이지 않는구나. 그는 서랍을 열어 집문서를 꺼내 들었다. 낡은 종이 위에 소유자 김정수라는 글자가 또렷했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글자로 적힌 주소를 천천히 읽었다. 이 집을 처음 사던 날 잉크 냄새가 채 마르지 않은 문서를 손에 쥐고 아내와 함께 울던 기억이 떠올랐다. 당신, 우리도 드디어 집주인이야. 그때 영희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이 집은 애들이 크고 손주가 놀러오는 집이 되겠지? 그렇다. 이 집은 누군가의 웃음과 눈물, 생일과 장례식, 시작과 끝이 함께 담긴 곳이었다.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시간들이 켜켜이 쌓인 공간이었다. 자식들에게 집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생각이 처음 들었을 때 정수는 자신이 너무 고집스러운 건 아닐까 스스로를 의심했다. 하지만 김노인의 말을 듣고 그리고 아내가 점점 기억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깨달았다.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마음을 남기느냐는 것이었다. 며칠 동안 고민을 거듭한 끝에 정수는 작은 봉투를 들고 동네 복지관을 찾아갔다. 복지관 안에는 혼자 사는 노인들이 점심을 먹고 있었다. 누군가는 말없이 국만 떠먹고 누군가는 오래된 옷을 입고 벽만 바라보고 있었다. 언젠가 나도 저기 앉아 있을지 모르겠구나. 그는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혹시 이런 집을 기부하면 뭐에 쓰게 되나? 직원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가 이내 차분하게 설명했다. 어르신처럼 혼자 계시는 분들을 위한 작은 공동주택으로 쓰기도 하고 치매 어르신들을 위한 낮시간 보호시설로 바꾸기도 합니다. 요즘은 쉼터가 부족해서 기다리는 분들이 많아요. 집 한 채가 누군가에게는 그냥 숫자였지만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정수 마음에 깊게 박혔다. 집문서를 쥔 손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날 정수는 돌아와서 밤새도록 집안을 걸어 다녔다. 부엌, 안방, 작은 방, 베란다. 발걸음이 멈출 때마다 누군가의 웃음소리와 울음소리가 겹쳐 보였다.
손주의 생일 케이크, 아내의 생일에 미역국을 태우던 날, 비 오는 날 빨래를 걷지 않아 혼이 나던 날, 시험 떨어졌다고 울던 민수의 어깨를 토닥이던 순간들, 그 모든 장면이 떠올랐지만 정수는 더 이상 이 집이 자식들의 몫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오히려 이 집은 이미 충분히 자식들을 품어주었다고 느껴졌다. 이제는 다른 누군가를 품어줄 차례일지도 몰랐다. 며칠 뒤 민수와 수정이 함께 집에 찾아왔다. 두 사람은 미리 상의라도 한 듯 조심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었다. 아버지, 지난번에 드린 얘기 생각해 보셨어요?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형 말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수정도 곧장 거들었다. 아빠, 저희가 욕심내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나중에 서로 불편해지기 전에 정리하자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잖아요. 정수는 한동안 말없이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어릴 적 자신을 따라다니며 아빠, 업어줘 라고 외치던 아이들이었다. 밤늦게 퇴근한 아버지를 기다리며 졸린 눈을 비비던 아이들이었다. 지금 눈앞에 이 사람들을 미워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들의 말 속에서 정수와 이 집은 이제 부담이자 위험 요소로 다루어지고 있었다. 그래, 나도 생각을 해봤다. 정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두 사람의 눈빛에 기대와 안도가 섞여 떠올랐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데요? 집은. 정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쪽으로 들어갔다. 서랍을 열고 이미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다시 거실로 나와 두 자식 앞에 놓았다. 이게 내 대답이다. 민수가 봉투를 열어본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수정 역시 종이를 훑어보더니 입술을 달싹였다. 거기에는 복지재단과 체결한 기부 약정서가 들어있었다. 소유주 김정수, 수중자 복지재단, 목적 독거 및 저소득 노년층을 위한 주거돌봄 시설 조성. 아버지, 이게 뭐예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대로다. 정수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뚜렷했다. 이 집 나 죽고 나면 재단으로 넘어가게 해놨다. 왜요? 우리한테 물려주시면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까지 믿을 수 없는 자식이에요? 수정의 눈에도 억울함이 비쳤다. 정수는 잠시 그 눈을 마주보다가 천천히 시선을 거두며 말했다. 믿지 못하겠다는 게 아니다. 다만 내가 살아온 세월을 더 이상 숫자로만 계산되게 하고 싶지 않아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도우려고 하는 마음 모르는 거 아니다. 하지만 요즘 너희 말 속에는 늘 이 집값이 따라다니더라. 요양원, 병원비, 법적인 문제, 형제 간 분쟁. 그 모든 말들 뒤에 결국 이 집을 어떻게 나눌지 계산하는 그림자가 보였다. 민수는 고개를 돌렸다. 수정은 입술을 깨물었다. 정수는 말을 이었다. 나는 너희를 위해 평생 일해서 이 집을 마련했다. 그건 사실이다. 하지만 이 집 안에서 가장 많이 쓴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다. 이 집은 너희에게 이미 충분히 갔다. 너희가 여기서 자랐고 웃었고 울었잖냐. 그걸로 족하다. 민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래도 우리 생각도 좀 해주셔야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우리도 노후 준비해야 하고 애들 키워야 하는데 남들이 보면 부모 재산 하나 안 물려받았다고 할 거예요. 정수는 그 말을 조용히 들었다. 그리고 빙그레 웃었다. 그래, 남들이 뭘 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나는 남들 자식 키운 게 아니다. 내 자식 너희 둘을 키웠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너희가 너희 삶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그게 어른이다. 수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아빠, 서운해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다. 서운할 수 있다. 나라도 서운했을 거다. 하지만 서운함과 섭섭함이 너희를 더 강하게 만들 수도 있다. 언젠가 너희가 나를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나를 버리면서까지 너희의 이해를 구하고 싶지는 않구나. 그 말에 방 안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정수의 어깨는 조금 가벼워진 듯 했다. 그날 밤 아이들은 말수가 줄어든 채 돌아갔다. 문이 닫힌 뒤에도 정수는 한동안 현관을 바라보았다. 너무했나 하는 마음이 스치기도 했다. 그러나 곧 아내의 방으로 향했다. 영희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정수를 보며 웃었다. 어디 다녀왔어요? 아까도 말했잖아. 방금까지 거실에 있었는데. 그래요? 내가 또 깜빡했나 보다. 정수는 아내 옆에 앉아 손을 잡았다.
여보, 우리 집 이제 자식들 말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좀 내어주려고 해. 영희는 자세한 뜻을 이해하지 못한 듯 고개를 갸웃거렸다. 다른 사람들? 그래. 갈 데 없는 사람들, 혼자 사는 사람들, 우리 나이 또래, 우리보다 더 힘든 사람들. 영희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좋으면 나도 좋아요. 원래 우리 집은 사람들 머무는 곳이었잖아요. 애들 친구들도 자주 오고 교회 사람들도 오고 그냥 따뜻한 집이었으면 좋겠어요. 그 한마디에 정수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게 우리가 남길 마지막 모습이겠구나. 며칠 뒤 복지재단 직원이 다시 집을 찾았다. 시설로 개조할 수 있는 구조인지 확인을 하고 천천히 계획을 설명했다. 어르신이 떠나신 뒤에는 이 집이 두세 분의 노인분들이 함께 생활하는 작은 쉼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낮에는 치매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고 밤에는 혼자 지내기 힘든 분들이 머무를 수도 있고요. 정수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웃었다. 언젠가 자식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던 이 집이 이제는 또 다른 이들의 웃음소리와 한숨을 품어주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이상하게도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 마지막으로 집문서를 건네던 날 정수의 손은 분명히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 때문만은 아니었다. 한 시대를 마무리하고 다른 이들의 삶을 위해 자리를 내어주는 떨림이었다. 며칠 후 민수와 수정은 다시 집에 찾아왔다. 이번에는 아무 서류도 아무 말도 들고 오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아버지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리고 비로소 아버지의 결심이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는 걸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아버지, 그래도 마음에도 없는 말은 하지 말아주세요. 우리 그래도 아버지 자식이에요. 정수는 웃으며 말했다. 그럼 너희가 내 자식이라는 것, 그 사실 하나는 바뀐 적이 없다. 다만 내가 내 삶을 정리하는 방법을 너희에게 맡기고 싶지 않았을 뿐이다. 그것도 아버지로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선택이니까. 그날 밤 정수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다. 허리가 쑤시고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마음 한가운데는 묵직한 평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언젠가 이 집에서 마지막 숨을 쉬게 되더라도 그는 알 수 있었다. 자신은 누군가에게 버려진 노인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자리를 내어준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의 삶은 충분히 단단했다. 부모의 재산을 원하는 마음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마음을 지우려고 할 때 그 마음은 욕심이 됩니다. 돈보다 오래 남는 유산은 끝까지 자신을 버리지 않는 부모의 존엄입니다.